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건설 산업에 관련된 직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직무탑바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공계 친구들을 위한 직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예전엔 참 인기가 많았었어요. 한 10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이공계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이쪽 건설 산업 쪽이었는데 정말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그냥 하향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밀리고 조선에 밀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반도체 석유화학에 밀리고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쪽이 바로 건설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 쪽에 대한 니즈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어떤 직무에 좀 한정시키지는 않고요. 건설 산업이라고 하는데 포커싱을 맞춰서 어떠한 직무들이 있고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직무 인터뷰를 보여드리기 전에요. 우리나라 굴지의 이제 건설회사에 있는 GS건설의 직무 소개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무 소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설회사 하면은 건축이라고 하는 걸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건축가 크게 이제 건축가 토목으로 나눌 텐데, 그다음에 이제 플랜트가 있을 거고요. 건축에 이제 건축 시공이라고 하는 쪽에 있어서의 이 업무 영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시공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주거와 관련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와 관련된 건축물을 짓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주거가 아닌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일반 건축물 등, 즉 주거 건축물과 주거가 아닌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을 보통 건축 시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건설 현장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지나다 보면 건설 현장 많이 보시죠. 그곳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전관리가 되겠죠. 이번에도 뭐 최근에 부산에서 건설 현장에 사고가 났죠. 근데 저도 건설회사에 있었지만 사고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전사고는 발생이 전혀 안 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즉 어찌됐건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역할. 그 다음에 주어진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이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기간 내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정이 있을 겁니다. 공장에서 자동차가 생산되기까지, 반도체가 생산되기까지, 뭐 휴대폰이 생산되기까지 어떤 공정이 있는 것처럼 건설도 공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공정 관리가 있을 거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사고 나면 사람 죽죠. 약 만드는데 제일 잘못 만들면 역시 사람 죽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이 집이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면 역시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역시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내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가, 원가 관리라고 하는 부분, 이 네 가지를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수행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현장 관리와 공정 관리를 통한 안전한 공사 진행이다라고 하는 부분. 원가 절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 지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시는 부분이 건축 시공이니까 무엇이 필요하다?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건물을 지어내는 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원가를 일단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사고 없어야 되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장 최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면과 시방소에 근거해서 현장을 관리하는 일. 그래서 실제 시공관리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뭐 야근을 많이 한다, 근무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도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의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일을 하는 쪽에 있어요. 어떤 일 조율하는 부분. 또 특히 내가 신입사원으로 건축 시공관리직을 딱 가면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거의 협력사원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소위 얘기해서 잘 다뤄야 되는데 그런 스킬이 부족한 사람들은 좀 힘들어서 나와요. 그래서 현장 쪽이 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 사람들과의 어떤 관리하는 일, 현장을 관리하는 일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외에도 주거 건축물의 경우에 고객의 니즈를 사전에 파악해야 된다.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일반적인 건축물들은 우리가 뭐 어떤 목적이 있는 건축물인데 주거 건축물이라고 하면 GS는 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건설회사들이 주력을 기울이는 게 무엇입니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물론 법규 규제 때문에 잠깐 홀딩되긴 했는데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라고 하는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수주해서 먹어야 될 건지, 자해를 만들 건지, 레미안을 만들 건지, 아니면 현대의 뭐 힐스테이트, 이거보다 더 하나 플러스 알파 된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즉 기존의 자이와 레미안과 힐스테이트 갖고 안 되니까 더 위에 있는 상위 브랜드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브랜드들이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만들어내는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이게 더 중요해요. 특히 건설 현장은 사고가 발생해서 이 사고를 막는 것보다 사고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 예방하는 이런 선제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축 시공 업무는 이처럼 다양하다. 그다음에 현장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최상의 주거 공간 창출한다. 건축물 만들기 위한 기술 축적, 현장 관리 능력을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쉽진 않고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건축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토목 시공은 여러분들 정말 허허 벌판 가가지고 현장 만들어 놓고, 현장 사무소 만들어 놓고, 숙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 지내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과 하루 종일, 정말 말 그대로 하루 종일 같이 지내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과연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역량이 그럼 필요하냐? 여기서 볼 때 현장의 안전한 시공, 최상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자질과 기술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 자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 거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요. 일도 많이 해요. 정량적인 정성적인 일들 되게 많이 해요.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끔 영혼을 놓치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요. 힘들 때가 많고요. 넉다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결하기 힘들고 많은 요소들이 부딪히는 상황 오고요. 부정적인 견해와 피해가는 생각도 많이 오기 때문에 긍정적 마인드가 중요하다. 또 이것이 내가 최초에 나온 설계한 대로 건물을 지으라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끊임없는 설계 변경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마인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현장에서 많은 업체들과 인원을 통솔해야 된다. 또 정확하게 작업 지시도 내려야 돼요. 내가 작업 지시 한번 잘못 내리잖아요.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제가 저 정도 수준이구나. 여러분들 남자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병장이고 상병이에요. 소위 군대 생활을 절반 이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것 같은데, 소위 이제 ROTC라든지 이런 학사장교라든지 장교 뭐 나온 분들이 들어와서 소대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을 보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그래서 나보다 군대 생활도 모르네, 잘 모르네, 나보다 못하는 것 같네, 계급만 높네, 말 안 듣잖아요. 똑같습니다. 현장 가서도 여러분들이 관리직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어필을 해야 되고요.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악력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측면도 강조드리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건축, 도면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죠. 물량 산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조 검토해야 되고 공정관리 등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건축 관련 전공 교실, 그래서 보통 건축공학과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죠.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 건축과인 친구들이 시공관리직으로 또 많이 가요. 그런 친구들은 왜? 건축과는 설계를 하는 곳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건축공학은 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건축학 설계를 나왔지만 왜 시공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럼 관련된 지식, 공학적인 지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면 되겠죠. 그걸 기사 자격증으로 보완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식과 자격증, 정량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덜 나가긴 하는데 플랜트 쪽 많이 나가잖아요. 해외에 많이 나가서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나가니까 당연히 외국어에 대한 능력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두 번째로서 그 영업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건축이 크게 두 가지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이 아닌 건물, 그러니까 주거용이 아닌 건축 영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에 주택 영업이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는지 볼게요. 주택 영업은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을 짓는 거에 있어서의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GS, 자이를 생각해 보세요. 자이 자체가 시공만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이가 땅을 사서 직접 건물을 올리는 경우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 주택 영업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쪽에 있어서 반포 재개발, 재건축을 수주하기 위한 그런 도시정비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건물을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 서대문 쪽에 가면 또 자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자이를 분양하기 위한 어떤 분양관리팀 등이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분양을 하지는 않고요. 분양관리팀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하도를 주죠. 용역을 줘서 실질적인 어떤 분양 이런 사무소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팀들로 나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영업 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건설 영업, 주택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규입니다. 법규.
그래서 우리가 매입한 땅을 살 거 아닙니까? 아니면 땅을 빌릴 거 아닙니까? 그 땅에 있어서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이 건물이 사업성이 있는 부분인가? 사업성은 무엇으로 따집니까? 분양성으로 따지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법이라고 했죠. 과연 인허가가 될 것인가? 이 부지에 땅을 이 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과천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인덕원에서 과천 넘어올 때 우정병원이라고 옛날에 건물 병원 지으려고 했던 병원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그 병원 건물이 안 됐어요. 병원이 이제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좀 어떤 이슈가 IMF 때 그게 망하고 났는데 지금은 그걸 이제 다시 주택용지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인허가거든요. 왜 저게 저 건물을 안 짓지? 여기에다가 왜 이마트를 안 짓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인허가 쪽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대관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분양을 통해서 도급공사비를 회수한다는 부분. 제가 예전에 영업 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판매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건축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마찬가지로 주택 영업이 아닌 부분입니다. 청사병원, 미술관,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 만드는 것이고 보통 건축 영업은 공공 영업이라고 해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제반공사 같은 거 따는 게 건축 영업이라고 하거든요. 즉 모든 건설회사는 이렇게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주택 영업, 두 번째는 건축 영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건축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일반 업무 그래서 똑같습니다. 수주 전략 수립하고 입찰 설계, 원가 관리 등의 업무하고요. 그 다음에 발주처 및 정부 기관 등의 영업 활동을 한다. 사실 이쪽에 대관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업 활동도 잘 하셔야 됩니다. 주요 업무는 신규 프로젝트 발굴한다, 자료 확보한다, 이런 일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연 영업을 할 때 있어서 필요 역량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영업 직무를 한번 봤었잖아요. 그렇다면 주택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하는 데서 영업은 또 필요한 역량의 다른 부분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주택 건축 영업은 사업 수주 단계부터 인허가, 분양, 사후 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택 영업은요, 사실 건축 영업이고 주택 영업이 가장 기초는 무엇이냐? 엑셀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소위 사업성 검토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경영학과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부동산학과 출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지를 따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땅을 사서 땅을 빌려서 임대료를 내면서 건물을 지었을 때 올렸을 때 분양가를 얼마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건물을 그냥 임대를 했을 때 임대가를 얼마를 해야 될지에 대한 사업성부터 따지고요. 그것이 오케이 됐다고 한다면 언제 분양을 할 것인가, 누굴 대상으로 분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인허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분양하고 소위 털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인가,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관리단을 둬서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건축은 법과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련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법률, 그 다음에 재무, 그 다음에 세무, 특히 세금이죠. 또 부동산 자체의 국제가 너무 커서 세금의 이슈가 크기 때문에 세무적인 부분까지도 꼭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건축 영업할 거야, 주택 영업할 거야. 그럼 제일 처음에 이 땅이 과연 괜찮은 땅인지 입지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 땅을 싸게 사야 되겠죠. 싸게 사서 건물을 올릴 때 과연 원가를 얼마 투입시켜야 될지를 보겠죠. 공기를 얼마 잡을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분양을 어느 시점부터 할지를 봐야 되겠죠. 선분양을 할지 후분양을 할지 봐야 되겠죠. 분양하고 나서 임대하고 나서 내가 이걸 관리할지 안 할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금을 내가 만약에 이 건물을 매각한다고 한다면 양도세는 얼마나 낼지 이런 부분들까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세금적인 부분도 다 같이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종합 예술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예. 자, 발주처, 관청, 분양 계약자 등과의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고 협상의 연속이 이모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 쪽은요, 건축 쪽은요, 건설회사 쪽은 정말로 커뮤니케이션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나 발주처가 해외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유관부서와의 코디네이션 스킬도 필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따왔어요. 야, 우리 건물을 짓자. 실제 건물을 짓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시공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시공 파트였잖아요. 자, 그쪽이랑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도 코디네이션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열정을 바탕으로 한 목표 달성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결국에 수주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자신의 사업처럼 생각해서 나가야 된다. 자, 세 번째는 플랜트를 볼게요. 예전에는 그냥 건축 토목이었는데 요즘에는 토목보다도 조금 더 이슈가 있는 부분이 웬만한 건설사들은 다 플랜트를 짓기 때문에 플랜트 시공은 건축 시공과는 어떻게 다른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현장에서의 공사는 플랜트는 말 그대로 공장을 짓는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짓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성이라고 한다면 화성에다가 현대자동차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까야 되잖아요. 제방공사는 그게 토목공사죠. 그러면서 이제 공장을 올리겠죠. 옆에 오피스도 올리겠죠. 빌딩 공사하겠죠. 그다음에 철골 구조물 설치, 기계 배관 그리고 전기 개장 공사, 시운전 업무의 순서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플랜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쵸 정유회사 GS 칼텍스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실제 현장의 업무 내용은 무엇이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 다음에 협력업체, 혼자 질 수는 없죠. 협력업체가 지으니까 협력업체 선정하겠죠. 그 다음에 품질이라든지 안전환경이라든지 지원 업무를 하겠죠. 원활한 자재 수급 관리하겠죠. 그 다음에 현지 채용, 상국인 관리, 시운전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시험, 그 다음에 인계하는 작업. 왜냐하면 플랜트를 지어주고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플랜트의 업무가 거의 건축과는 거의 비슷하긴 해요. 하지만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뭐 이런 성능 보장 시험을 한다. 마지막에 공장을 인계한다. 뭐 이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는 공사 견적 업무를 하고 현장 지원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공사 견적 업무는 말 그대로 뭐 견적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 지원 모니터링 업무는 말 그대로 진짜 현장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한다. 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GS 거기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필요 역량은 무엇이냐? 공사 일반이죠. 토목이 됐건 일단 소위 얘기해서 땅을 까야 되니까 이 플랜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토목공사나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공사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동시에 들어가는 게 기계적인 부분, 배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기 개장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가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죠.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계측제어공학과, 전자공학과 출신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런 이공계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가장 선호하는 곳은 소위 얘기해서 삼성물산, 그다음에 대우건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GS건설은 건설회사였어요. 연봉 자체도 굉장히 높았고요. 들어가면 뭐 할 수 있는 일을 되게 많고 또 어디에 많이 나갔습니까? 여기도 쓰여 있지만 해외 플랜트로 많이 나갔거든요. 연봉이 거의 더블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그때 당시 10년 전만 하더라도 본사 기준 4천만 원 받았으니까 해외 나가면 현장 나가면 본사보다 많이 수당 때문에 많이 받거든요. 거기 해외까지 나가면 거의 한 억대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또 플랜트 쪽도 재미가 없어지면서 점점 고꾸라져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은 반도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자, 품질관리 쪽은 자 이거 보세요. 금속재료학과, 자 플랜트라고 했습니다. 석유화학 쪽이니까 당연히 품질 쪽은 금속이나 재료, 그 다음에 시운전 누가 해야 됩니까? 석유화학 쪽이니까 화학공학과 출신이 하겠죠. 안전관리는 안전 자격증 소지자가 유리하고 자재관리는 자재 및 IT 관련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IT 관련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랜트 시공 업무는 담당 분야별로 당연히 나누어져 진행하지만 부서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요구된다. 이것은 단순히 플랜트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 현장은 다 주택이 됐건 건축물이 됐건 다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역시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해외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영어를 비롯한 어학 능력, 즉 내가 어학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 어학에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 해외 영업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건설 쪽에 지원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해외 플랜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싶어 하죠. 근데 국제 감각이나 세계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영업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영업은 말 그대로 이런 가스, 전기, 화학 등 플랜트 관련 수주 활동을 하는 곳이겠죠. 수주는 결국에 매출이고 그 회사의 어떤 먹을거리를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다. 왜냐하면 플랜트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수조 원이잖아요. 근데 까진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플랜트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규정된 담당 지역의 고객과 사업 기회를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지원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신규 고객들을 발굴해야 되고 신규 사업도 기회도 발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합성 검토하고 영업 추진 등을 한다. 필요 역량은 무엇이냐? 비단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일단 주택과 일반 건축과 조금 다르게는 해외 발주처를 상대하기 때문에 활발한 원활한 영어 및 제2 외국어 구사 능력도 필요하고 또 다르게 플랜트의 공정도 프로세싱도 알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고객의 니즈 분석 및 제안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외국어 능력, 리더십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비단 다르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킹 능력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조달입니다. 조달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구매, 자재 이런 부분이에요. 건설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죠 국지가 큰 구매 자재들이 업무 이런 자재들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조달 업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현장에서
공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매 자재가 어떻게 그 구매 자재된 제품들을 어떻게 분출하고 실제 공정 현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의 행정적인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무는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기술 행정 업무를 수반한다. 그렇죠? 행정 업무인데 기술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반한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정을 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장에서 누군가가 원가 대비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따져줘야 되잖아요. 본사 재무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손익 관련된 부분도 컨트롤하고 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인허가 완청에 대한 행정 업무 해야 되고요. 그다음 발주자에 대한 계약 관리 업무 해야 되죠. 그다음에 공사 수행하는 데서 협력사 선정해야 되죠. 또 협력사 관리해야 되죠. 그다음에 현장에 손익 분석해야 되죠. 원가 절감해야 되죠. 굉장히 많은 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가시면 아마 공무의 역할부터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인허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손익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본사에 제출할 때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현장 협력사는 또 어떻게 선정하는 이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 밖에도 뭐 다양한 일들 하고 있고요. 본사 관련 부서와 공유할 것이고 코디네이션 한다. 그래서 공무는 코디네이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예전 시간에 그 생산, 제조에서 자동차에서 생산 관리가 전체를 코디네이팅하는 역할이라고 보신 것처럼 여기서는 공무가 그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연히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공정에서 효율성 극대화한다는 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비용을 아낀다는 게 효율성입니다. 자, 손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공무는 건축이냐, 인프라나 플랜트냐, 전력 및 이런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시공 경험을 보유한 엔지니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가 갈 수는 없어요. 그냥 나 계산할 수 있는데 재무가 가긴 해. 본사 재무에서 현장으로 보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경력사원이 가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재무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현장에 돌아가는 거를 알고 현장에 돌아가는 걸 안다는 건 플로우를 안다는 거잖아요.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사를 처음 시작할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죠. 월말이 됐네. 그럼 결산을 해가지고 본사로 자료 보내줘야 되겠다. 이러한 감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조율해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자긍심, 책임감 그리고 근성, 자긍심과 책임감과 근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시공 지식과 경험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고요. 각종 법령 및 대내외 업무 절차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공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도 요구됩니다. 엑셀을 굉장히 많이 쓰실 겁니다. 도면도 많이 보실 거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 관청, 발주자 협력사 이런 것과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과 협상 능력, 대인관계 스킬, 또 해외로 나갈 경우에 외국어, 발주처가 외국인일 수도 있으니까 외국일 수도 있으니까 외국어 영역도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전입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예전엔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안전 이슈가 많이 터지면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안전은 뭐 하는 걸까요? 당연히 현장 걸쳐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전에 예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전에 예방대책 수립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협력회사와 함께 계속적으로 교육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다음에 안전점검 등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코샤라든지 오샤스라든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운영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그거에 맞게 그 시스템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도 조언하고 있고 쾌적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필요 역량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지킴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은 안전이라고 하는 건 되게 좀 무시무시한 게 평상시 아무 신경 안 써요. 설마 우리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데 아차하고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장 장악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초반에 말을 듣지 않고 보통 안전 업무를 과장급 이런 분들이 나가요. 왜냐하면 신입사원에 나가면 안 하고 신입사원은 만약에 안전적으로 뽑혀도 같이 이제 가서 서포팅하는 역할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 즉 사람들에게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려면 장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리더십이 요구될 겁니다. 제반 법적 지식과 얘기 가장 중요하죠. 안전에 관련된 법령들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지도 감독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지식사항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식과 경험도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해와 추진력, 어학 실력, 해외 현장 HSE 업무할 때는 어학 실력도 필요합니다. 또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기사, 그다음에 건설안전기사 등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갈 수밖에 없고요.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는 약간 조금 소프트하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좀 말랑말랑한 내용으로서요. 실제 이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를 제가 대림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주어진 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냐 그랬더니 플랜트 쪽이에요. 플랜트 쪽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엔지니어링 업무는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 단계에는 프로포절 수행, 즉 제안서를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토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경쟁 업체들도 함께 비등을 하기 때문에 제조업 업체 협력들과의 협업이 좀 필수적이다. 그래서 플랜트에서 나는 기계, 플랜트 설치되는 회전 기계류의 설계팀에 있다. 이분은 이제 회전 기계류에 있나 봐요. 자, 몇 종류의 펌프와 기타 기계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해당 기기의 국제 규격, 그 다음에 사업주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여러 협력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기술적인 사항에 문제는 없는지 체크한다. 즉 이게 실제 4년제 대졸 아니면 뭐 석사하신 분들이 실제 메이저 건설회사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검토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일을 주고요. 우리가 이걸 따야 되니까 협력업체한테 줄 건 주고 그런 사항들을 체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을 경우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 플랜트라고 하는 부분은 뻥 터질 수가 있잖아요. 또 물질 자체가 유해 물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필요 역량 무엇이냐? 기계전공학, 기계공학적 전공 지식이다. 기술 및 응용 기술이다. 즉 지식과 기술이죠. 이공계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량적인 지식과 기술이 가장 먼저 요구될 거고요. 그다음에 유기적인 업무 협조 및 공동체 의식. 현장이니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협력업체들을 컨트롤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보내줘야 되니까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적인 지식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엔지니어링 분야별 전공 지식 및 관련 자격증 역시 필요하고요. 해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회화 능력뿐만 아니라 설계 문서 해석 능력 및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하다. 거의 다 영어 읽기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외국어 회화 능력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제2 외국어 회화 능력도 있다면 훨씬 더 좋다. 말씀드렸죠. 영어나 외국어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올라갑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건설 산업, 건설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전엔 참 인기 있었던 그런 어떤 회사가 건설회사였는데 요즘은 좀 많이 그 위상이 좀 떨어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직무들이고요. 건설회사는 없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산업이고 회사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분들은 협동성,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과 기술적인 면을 계속적으로 잘 보완하시고 잘 어필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꼭 지원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the stars are meant to be. I headed straight for tragedy.